어르신의 손등에 꽃을 그리는 일. 황아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복지사로 근무한 지 벌써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지역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들도 개관이 미뤄지기가 수차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져 갔다. 그러한 변화 속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휴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고 치열한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각자 저마다의 멈춰진 시간 속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향수. 어르신을 만나기 전 몇 가지 다짐들을 한다.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두 번째, 희망 고문하지 않기. 정확한 상황 판단 등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지만,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며 늘 노심초사하며 어르신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로 구성된 기계적인 멘트가 어르신과의 진심을 담은 소통보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무감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많은 고민과 회의감이 들던 시점에 최희망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다. 길가에 홀로 쓸쓸하게 앉아있던 어르신을 보고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려 신청하게 된 케이스였고, 내가 처음 가정 방문을 갔을 때 초점이 없는 눈빛, 그늘진 얼굴로 방 한켠에 멀뚱히 앉아 계셨다. 간단한 인사와 지침상 여러 가지 질문들과 어르신의 짤막한 답변으로 상담지를 채워나가기를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잠시 침묵이 흐르고 상담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나는 저녁에 잠잘 때 꼭 옷을 차려입고 자요. 네? 왜요? 그러면 주무실 때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 잠옷만 입어도 불편하던데. 할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헐벗어 있는 내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가는 내 길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충격적이었다. 나름 재가복지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밤마다 옷을 차려입고 잠자리에 눕는 어르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하였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비스 신청자 대 사회복지사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었다.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움, 가족들과의 불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더군다나 주위의 공적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주는 이가 없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었다. 지금 당장 어르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어르신께서 이용할 수 있는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기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어르신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져주는 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2주 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 꾸깃꾸깃하고 빛바랜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선생님, 저번에 방문한 최희망 어르신 기억하시죠? 어르신이 꼭 전해달라고 어찌나 신신당부하며 부탁하시던지 이거 받으세요. 내용물을 보니 외국 과자였다. 한편으론 부담되기도 했지만 왜 나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지 궁금해 어르신께 전화했다. 어르신, 저번에 방문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억하시죠? 노인이 말했다. 암요, 기억하다 말다. 잘 지내고 계신가? 그럼요, 어르신 건강하시죠? 근데 뭔 이런 걸 보내셨어요? 아,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복지사 선생님에게 털어놓으니 후련하기도 하고 다 늙은 노인네 말을 긴 시간 동안 들어준 것도 고마워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예전에 이웃 주민이 외국에서 사왔다고 준 과자를 내가 고이고이 모셔뒀는디 주인을 이렇게 찾았지 뭐야. 그리고 방문하는 박 선생도 어찌나 친절하고 잘해주는지 의지할 곳이 있어 너무 좋아.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라며 어르신의 연신 고맙단 인사와 함께 전화를 마무리하였다. 전화를 끊고 딱딱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사실 난 한 게 없었다. 그저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했을 뿐.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더 깊이 바라는 것은 함께 나누며 공감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때로는 아들처럼, 손주처럼, 친구처럼 그저 주름진 손등을 한번 어루만져 줄 따뜻한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어르신을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최희망 어르신과 같은 어려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는 것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전담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을 잊지 않고자 한다. 더불어 함께 걷고 이해하며 공감해 주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곱씹으며 힘차게 다짐해 본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오늘은 황아람님 어르신의 손등에 꽃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애플 매장에 혼자 가셨다. 딸이랑 같이 오세요, 할머니. 내가 살 물건이 아니라는 듯한 매장 점원의 말에 서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컴퓨터 선생님이 아이패드가 좋다고 했으니 이걸 사야겠단 마음뿐이었다.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까지 사고 딸을 데려올 필요 없이 매장을 나섰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기회만 있으면 무언가 배우는 걸 좋아했다. 여자는 학교 대신 시집을 가던 게 당연하던 때였다. 부모님 몰래 익산여고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지만 보리 서른 가마니를 팔아 등록금을 내주셨다. 결혼 후에도 늘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다. 공무원인 남편은 못된 짓을 안 해서 생활비가 부족했다. 내가 뭐라도 배워서 열심히 살아야 했다. 집을 짓고 싶어서 공사 현장에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다. 집 짓는 법을 배우고 건설 허가를 받는 법, 건축 계약을 하는 법, 집을 분양하고 세 놓는 법을 배웠다. 그게 커져서 분양 사업이 됐다. 집이 안 팔릴 때는 미싱자수학원에 등록했다. 기계를 사서 틈틈이 미싱 연습을 했다. 고장난 미싱 기계를 고치러 온 수리공에게 자수공장 여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알려주는 대로 하나씩 해내다 보니 기사 10명을 둔 공장이 됐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다. 컴퓨터를 모르니 바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할머니, 컴퓨터 안 배우시면 안 돼요. 가세요. 컴퓨터 선생님의 말이었다. 나이 먹은 노인네가 와서 배운다니까 당황스러웠겠지. 그래도 난 꼬박꼬박 수업에 나갔다. 그렇게 3년을 버텼더니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쓸 줄 알게 됐다. 나는 파워포인트를 잘했다. 거기 있는 도형을 이것저것 쓰니 왜 이렇게 잘하냐며 다들 놀랐다. 컴퓨터 선생님이 나더러
그림도 잘 그릴 거라고 했다. 그러면 한번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패드를 사긴 했는데 사용법을 몰랐다. 그때부터 유튜버 구글이 내 선생님이었다. 유튜브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면 컴퓨터를 껐다 켰다 메모해 가면서 날이 새도록 배웠다.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천천히 익혀갔다. 뭘 눌러야 지워지는지, 펜 굵기, 색은 어떻게 바꾸는지. 배우는 과정에는 늘 부끄러움이 함께한다. 그 부끄러움을 견뎌야 배울 수 있다. 지금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그림이 900개가 넘어간다. 그리고 나의 프로필 사진 밑에는 이렇게 써여 있다. 아이패드 드로잉 작가 여유재순. 여유재순 작가는 올해 90살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만 7천 명. 게시물마다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가요. 작가는 오늘도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냅니다. 서투르고 느리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더 나아질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